무곡간을 턴 도둑을 오늘 안으로 잡지 못하면 내놈 목을 대신 걸겠다. 사또 도원의 호통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텅 빈 곳간 문짝에는 누군가 남기고 간 종이 한 장이 못으로 박혀 있었고 포졸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종이 옆에는 매자국이 선명한 손바닥 도장이 먹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도장을 보자마자 낯빛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고을은 본디 물 좋고 땅이 기름져 몇 대에 걸쳐 큰 흉년을 모르고 지내온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넉넉히 거두어 이웃한 고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인심도 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는 달랐습니다.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이 갈라지고 가을이 되어도 이삭은 여물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곳간이 텅 비어갔고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핏기가 사라져갔습니다. 그해 가을, 고을은 흉년이었습니다. 논은 갈라지고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지요. 그런데 관아 곳간만은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돌이 아들 모래를 앉혀두고 낮게 말했습니다. 흉년인데 곳간 곡식이 줄지를 않아. 누군가 장부를 속이고 있어. 당시 17이던 모래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눈빛이 그날따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만은 또렷이 기억하지요. 삼돌은 세곡 장부를 관찰사에게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도원의 귀에 먼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관장의 살림에 손을 대려 해. 도원이 매를 든 채 삼돌 앞에 섰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곳간 기둥에 묶어라. 삼돌은 곳간 기둥에 묶인 채 매를 맞았습니다. 20대, 30대의 매가 떨어질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삼돌은 피 묻은 손바닥으로 기둥을 짚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모래는 그 밤 관아 담벼락 너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린 모래의 마음에 무언가가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삼돌의 시신을 거두어 조촐하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누구도 관아의 처사에 대놓고 항의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저마다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는데. 상여를 따르며 한 노파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저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어린 모래는 그 상여 뒤를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나이 17, 세상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처음 느낀 날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모래가 그날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거들고 밤에는 홀로 방에 앉아 나무를 깎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바닥 모양을 본떠 만든 작은 목도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모래가 도장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가 갚겠습니다. 그날 밤 모래는 검은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관아담을 넘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곳간 자물쇠는 낡아 쉽게 풀렸습니다. 안에는 흉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곡식이 가득했지요. 모래는 쌀가마니 셋을 지게에 얹고 조용히 담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곳간 기둥에 아버지의 손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에 목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모래는 오두막 하나하나에 쌀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 늙은 호러미와 어린 딸이 사는 집 앞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배를 골고 있었어. 저러다 겨울을 못 넘길 것 같았지. 다음 날 아침 그 집 아궁이에서는 오랜만에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린 딸이 처음으로 배부르게 밥을 먹고 씩 웃었지요. 모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그날 낮 마을 우물가는 벌써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자네도 받았는가? 방앗간 노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도 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네. 우리 집도 그렇다네. 대체 누구 짓일까? 옆에 있던 안악이 눈을 크게 뜨며 답했습니다. 밤손님이라 하더군. 노인이 말했습니다. 관아곳간에서 훔쳐다 나눠준다지. 그러다 잡히면 목이 달아날 텐데. 안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래는 그 말을 지게를 진 채 스쳐 지나가며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무심한 얼굴을 유지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모래는 아버지의 낡은 저고리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삼돌이 살아생전 입던 옷이었습니다. 소매따는 해지고 색은 바랬지만 버리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그저 옳은 것을 말했을 뿐인데 모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었는데 왜 죽어야 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요. 모래는 저고리를 다시 개어 넣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갚을 테니.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손바닥의 흉터는 지워도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삼돌이 살아있을 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모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같은 날 관아곡간지기 노인은 뒤늦게 점검을 하다가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곡식 새 가마니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둥에는 낯선 도장 자국까지 찍혀 있었지요. 노인은 벌벌 떨며 사또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곳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꽃간 열쇠는 분명 내가 지니고 있었다. 도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찌 곡식이 빈단 말이냐? 포졸 하나가 벌벌 떨며 아뢰었습니다. 나리 기둥에 이상한 것이 찍혀 있습니다. 도원이 다가가 도장 자국을 살폈습니다. 손바닥 모양, 그것도 매자국이 선명한 손바닥이었습니다. 도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낯이 익은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자가 있느냐?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붓을 들어 급히 서찰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아전 시영을 불러들였습니다. 시영은 관아에서도 셈이 밝고 말수가 적은 서리로 통했습니다. 나이는 31, 왼쪽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지요. 그는 그 흉터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나리? 이 도둑을 잡아라. 도원이 목도장 자국이 찍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은밀히 조용히. 소문이 퍼지면 안 된다. 시영은 종이를 받아들고 도장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바닥 모양,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작은 흠집 하나까지.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몸이 먼저 기억하는 듯한 낯익음이었지요. 소인이 반드시 잡겠습니다. 시영은 그렇게 답했지만 방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정이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11살 되던 해 관아 노비로 끌려가던 날. 등에 엎여있던 갓난 동생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시영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영은 도장 자국이 새겨진 종이를 품에 넣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은 시영의 머릿속으로 20해 전 그 겨울이 되살아났습니다. 흉년이 들자 살림이 어려워진 집에서 장남이던 그는 관아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떠나던 날 아침 어머니는 강보에 싼 갓난 동생을 등에 업은 채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형이 되어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시영 스스로 지어낸 기억일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으니까요. 관아로 끌려가던 길, 어린 시영은 소달구지에 실려가며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초가지붕과 그 앞에서 손을 흔들던 작은 그림자. 그것이 그가 가진 가족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시영은 관아에서 문서 다루는 법을 익혔고 셈이 빠르다는 이유로 서리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사람을 보내 집안 소식을 알아보았을 때 돌아온 답은 참담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갓난 동생도 흉년과 역병을 거치며 뿔뿔이 흩어지거나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뿐이었지요. 시영은 그 후로 다시는 고향 쪽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손바닥 도장 하나가 20해 묵은 기억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설마. 시영이 도장 자국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살아있는 것이냐?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일로 흔들리기에는 그의 처지가 너무 위태로웠습니다. 사또의 명을 어기면 그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한편 사또 도원 역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홀로 서한 앞에 앉아 손바닥 도장이 그려진 종이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삼돌은 죽었다. 그날 분명히 숨이 끊긴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했다. 도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흔적이.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도원에게는 삼돌의 죽음 말고도 감춰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또 자리조차 실은 뒷돈을 써서 억지로 얻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세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원이 종이를 구겨 쥐며 되뇌었습니다. 그놈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나도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한편 모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아직도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다. 모래가 목도장을 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 관아와 마을 사이 보이지 않는 실 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그러나 그 둘이 실은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은 다시 깊어갔습니다. 관아의 등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마을의 오두막들도 저마다의 근심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디쯤에서 손바닥 모양의 작은 도장 하나가 세 사람의 운명을 조용히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마을에 돌았던 쌀은 어느새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는 겨울을 못 넘겨. 모래가 지게를 손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한다. 위험하다는 것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곳간에 도장을 남긴 뒤로 관아 순찰이 부쩍 잦아졌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굶주린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모래가 목도장을 품속에 갈무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위험해도 옳은 일이니까요. 그날 낮 모래는 지난번 쌀을 나눠준 호러미의 집에 들렀습니다. 어린 딸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과 달리 생기가 돌았습니다. 총각, 요즘 관아 순찰이 심상치 않아요. 호러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또 그 일을 할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어때요? 할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습니다. 모래가 짧게 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낫다니. 그러다 잡히면 목숨을 잃을 텐데. 호러미가 손을 뻗어 모래의 소매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지는 말아요. 모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것은 할멈네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다 못다 지킨 것을 제가 대신 지키는 겁니다. 호러미는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손을 모아 쥐고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집을 나서던 모래는 문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 어린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부끄러운 듯 어미 치맛자락 뒤로 몸을 숨겼다가 다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누구예요? 아이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란다. 모래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남모를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아이가 다시는 배를 골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아에서는 시영이 홀로 곳간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만은 다른 서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잠복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지요. 수아들에게 맡겼다가 놓치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다. 시영이 어둠 속에서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내 손으로 확인해야겠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그 자신도 명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도장 자국을 본 순간부터 가슴 한구석이 계속 서늘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구름이 걷히고 초승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검은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린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넘어들어왔습니다. 왔다. 시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물쇠를 풀고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쌀가마니를 지게에 옮겨 싣기 시작했지요. 동작 하나하나가 이미 여러 번 해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시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림자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멈춰라! 모래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틀었습니다. 지게가 기울며 쌀가마니 하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뒤엉켰습니다.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시영이 팔을 붙들며 외쳤습니다. 모래는 대답 대신 팔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그 서슬에 얼굴을 가리고 있던 무명천이 반쯤 벗겨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앳된 청년의 것이었지요. 시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놓으시오. 모래가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뜻으로 이러는 게 아니오. 닥쳐라. 관아국간을 턴 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시영이 다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모래가 몸을 낮추며 왼손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몸짓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습관이었지만 그 손짓이 시영의 눈에 박혔습니다. 저 손짓. 시영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모래는 몸을 빼내어 담장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게 서라. 시영이 뒤늦게 소리쳤지만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래는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이내 골목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졌지요. 시영은 몇 걸음 뒤쫓다가 결국 담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뛸 수가 없었습니다. 놓쳤다. 시영은 담벼락에 손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분한 마음보다 먼저 밀려오는 것은 알 수 없는 허탈함이었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흩어진 쌀알과 여전히 얼떨떨한 얼굴로 서 있는 시영뿐이었습니다. 왜? 손을 놓았지. 시영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흩어진 쌀알 사이에서 떨어진 무명천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거칠고 낡은 천이었지만 정성스레 바느질된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아껴 기운 흔적이었지요. 이 바느질법은 시영의 머릿속에 또 한 번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기울 때 쓰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천 조각을 품에 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시영은 자기 방에 홀로 앉아 등잔불 아래 천 조각을 펼쳐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바느질 자국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지요. 착각일 것이다. 시영이 스스로를 다잡듯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바느질법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그렇게 되뇌면서도 그의 눈은 좀처럼 천 조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곁에 놓았습니다. 관아로 끌려오던 날 어머니가 억지로 손에 쥐어준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살아있다면 지금쯤 몇 살이나 되었을까? 시영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놀이개와 천 조각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둘 다 다시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확신할 수 없는 일로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원은 시영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밤새 잠복하고도 놓쳤단 말이냐? 도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송구합니다, 나리. 다음번엔 반드시 잡겠습니다. 시영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다음번. 관찰사 영감께 벌써 세 번째 보고를 미루고 있다. 도원이 서한을 내리쳤습니다. 오곡간 도난이 새어나가면 내 자리가 위태로운 것을 몰라서 그러느냐. 시영은 그 말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도둑을 걱정하는 것 치고는 도원의 두려움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입니다. 나리, 어찌하여 이 일을 관찰사께 알리지 않으십니까? 도둑을 잡는 것은 관아의 정당한 소임이온데. 도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소란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다. 백성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것도 원치 않고. 시영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서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 말은 거짓이다. 나리께서는 무언가를 감추고 계신다. 문을 나서던 시영의 등 뒤로 도원이 낮게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돌이. 정말 죽은 것이 맞겠지. 도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시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삼돌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스친 적이 있는 이름 같았지요. 그는 그 이름을 마음 한구석에 새겨두었습니다. 시영은 결국 지난밤 주운 무명천 조각을 도원에게 아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나리를 더 어지럽힐 필요는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만약 그 천 조각이 정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닿아 있다면
함부로 관아에 넘길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의 천조각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한편 모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얼굴을 가린 천이 벗겨졌던 순간 자신을 붙잡았던 사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노도 경멸도 아닌 알 수 없는 흔들림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그 소리는 왜 나를 놓아주었을까? 모래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등불도 마을의 등잔불도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모래는 벗겨졌던 무명천을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옷가지를 잘라 만든 것이었기에 잃어버렸다면 크게 상심했을 물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소매다는 그대로였지만 한쪽 귀퉁이가 뜯겨나가고 없었습니다. 그 설이 손에 남았겠구나. 모래가 씁쓸히 중얼거렸습니다. 하필이면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 천조각을 통해 무언가가 밝혀질까봐 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은 세 갈래의 불안을 품은 채 저물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아직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실한 가닥이 조금 더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관찰사에게서 서찰이 당도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고을 세곡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는 소문이 가면까지 들어왔다. 이번 순찰 때 직접 곡간을 확인하겠다. 서찰을 읽던 도원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날이 낯빛이 곁에 있던 시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도원이 서찰을 급히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에는 이미 식은땀이 배어 있었지요. 관찰사의 순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은 도원에게 이중의 위협이었습니다. 세곡 장부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감춰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또 자리 자체가 실은 뒷돈으로 얻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그 도둑부터 잡아야 한다. 도원이 방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곡간을 열어 보일 수도 없다. 열었다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열어 보였다가는 장부와 실제 곡식의 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시영아. 도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순찰 전까지 반드시 잡아라. 못 잡으면 내 자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도원의 두려움이 도둑 하나 때문이라기엔 너무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날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언제부터 이 고을 사또로 계셨습니까? 도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왜 묻느냐? 그저 궁금하여 여쭈었습니다. 시영이 시선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있으면 도둑이나 잡아라. 도원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괜한 것을 캐고 다니지 마라. 내 자리도 내가 앉혀준 것임을 잊지 말고. 그 말에 시영은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서는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한층 짙어져 있었습니다. 나리는 정말 무엇을 감추고 계신 걸까? 그날 밤 모래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괴짝을 오랜만에 열어보았습니다. 저고리 몇 벌과 다 다른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삼돌이 생전에 쓰던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모래가 종이를 조심스레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종이에는 낯선 글자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래는 글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해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눈에 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 무릎에 앉아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것이다. 삼돌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이 획이 열이고 이건 백이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모래는 그것이 그저 아버지와의 놀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종이를 보니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세곡 장부를 읽는 법이었습니다. 모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숫자를 되짚었습니다. 그러다 한 대목에서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 곡식의 양이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낸 것과 다르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그가 최근 마을 노인들에게 어깨너머로 들은 세곡 액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부풀려 적고 그 차익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모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려 하셨던 거고요. 그는 종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가 훔쳐야 할 것은 곳간의 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실을 증명할 진짜 장부,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조작되지 않은 진짜 장부가. 모래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다시 한 장씩 넘기며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살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다른 것보다 유독 짙은 먹으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곳간 및 마루 세 번째 널판. 모래가 그 글귀를 읽어내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적어두신 겁니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 진짜 장부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름 아닌 관아곳간, 이미 한 번 잠입해본 곳이라 해도 마루 밑까지 살피는 것은 훨씬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해도 해야 한다. 모래가 종이를 품에 갈무리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기신 흔적이니까요. 그는 괴짝 안에 남은 다른 종이들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낡아 글씨가 흐려져 있었지만 그중 몇 장은 아버지가 직접 마을 사람들의 세곡 납부량을 몰래 적어둔 기록이었습니다. 덕만 어른댁, 벼 12섬. 두식 어른댁, 벼 9섬. 모래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관아장부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적혀 있다고 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지난번 마당에서 마주쳤던 방앗간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쭐 것이 있습니다. 모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가을에 벼를 얼마나 관아에 내셨습니까? 글쎄, 9섬 남짓 냈지. 노인이 손을 꼽아 세며 답했습니다. 왜 그러나?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모래는 애써 태어난 얼굴로 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둔 숫자와 노인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아장부에 적힌 더 많은 숫자는 도원이 스스로 부풀려 써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확실하다. 모래가 돌아오는 길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이 진짜다. 관아장부야말로 거짓이다. 그날부터 모래는 틈틈이 다른 노인들에게도 같은 것을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도 그가 무엇을 캐고 다니는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손에는 조금씩 더 많은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한편 시영은 그날 밤 아무도 몰래 관아를 빠져나와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오래전 자신의 집안일을 돌봐주었다는 소문이 있는 늙은 여인의 오두막이었습니다. 할멈 계십니까? 시영이 문 밖에서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파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노파는 시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누구여? 시영이 아니냐? 시영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알다마다. 내 어미가 나와 한 동네 살았었지. 노파가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 게다. 시영은 품속에서 놀이개와 천조각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할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게 아우가 있었습니까? 노파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러나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표정이었지요. 그건 왜 묻는 게냐?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끌려가던 그해 겨울, 내 어미가 갓난쟁이를 업고 어디론가 떠났었다. 그 후로는 나도 모른다. 시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놀이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갈 뿐이었지요. 노파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내 어미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너를 관아에 보내던 날 몇 번이고 뒤돌아 울었지. 그러다 얼마 못 가 몸져 누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시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는 나도 소식을 모른다. 다만 갓난쟁이만은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노파가 시영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내 어미의 마음이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 믿고 싶구나. 살아있을까요? 시영이 겨우 물었습니다.
낸들 알겠느냐? 하지만 노파가 그의 손에 들린 천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그 바느질 낯이 있구나. 내 어미 솜씨 같다만. 확실합니까? 시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되물었습니다. 확실하다고까지는 못하겠다. 다만 내 어미가 옷단을 그렇게 겹으로 박는 버릇이 있었지. 흔한 방식은 아니었어. 노파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조각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게냐? 시영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었습니다. 어느 도둑을 쫓다가. 노파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도둑이라. 그 도둑 나이가 어찌 되어 보이더냐? 2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시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멈, 왜 그러십니까? 시영이 물었지만 노파는 그저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아니다. 늙은이 생각이 많아 그런 게지. 밤이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관아로 돌아오는 길 시영은 자꾸만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우연히도 같은 거리 반대편에서 모래 역시 장부를 품에 안은 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어두운 저작거리에서 몇 걸음 차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만 어깨가 스치는 순간 둘 다 이유 모를 서늘함에 잠시 걸음을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누구지? 모래가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영 역시 몇 걸음을 걷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스친 사내의 뒷모습이 왜인지 눈에 밟혔습니다. 어깨선과 걸음걸이, 그 어딘가가 낯설지 않았지요. 내가 요즘 헛것을 보는구나. 시영이 스스로를 타이르듯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각자의 방향으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관찰사의 순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원의 방에서는 밤마다 불빛이 새어나왔고 관아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모래는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쌀을 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곳간 마룻바닥 아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글귀가 가리키는 그곳에 진짜 장부가 있을 터였습니다. 세 번째 널판. 모래가 손끝으로 허공의 그 위치를 그려보며 되뇌었습니다.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 그는 여느 때보다 이른 시각, 아직 달이 뜨기 전부터 몸을 움직였습니다. 검은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품에는 작은 끌과 등잔을 챙겼습니다. 지게는 이번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곡식이 아니라 종이 한 뭉치였으니까요. 한편 시영도 그날 밤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파를 만난 뒤로 그의 머릿속은 온통 뒤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도둑의 정체, 자신의 잃어버린 아우, 그리고 사또의 수상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하면서도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올 것이다. 시영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관찰사 순찰을 앞두고 그자도 서두를 수밖에 없을 테니. 이번에는 그도 다른 서리들을 물리고 홀로 곳간 지붕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공적인 인물하기보다는 이제 그 자신조차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헷갈리는 채였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예상대로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넘어들어왔습니다. 모래는 곧장 곳간 안으로 들어가 등잔에 불을 붙이고 마룻바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널판을 짚어가며 셌습니다. 이 판이다. 끌 끝으로 널판 틈을 벌리자 삐걱 낮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지붕 그늘에 있던 시영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금이다. 시영은 소리 없이 곳간 안으로 내려섰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마룻바닥에 쪼그려 앉아 널판을 뜯어내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등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모래가 놀라 몸을 돌렸을 때는 이미 시영의 손이 그의 팔을 붙든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곳간 안에서 거칠게 뒤엉켰습니다. 등잔이 넘어지며 바닥에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놓으시오. 모래가 팔을 비틀며 외쳤습니다. 안 된다. 이번엔 정체를 밝혀야겠다. 시영이 무명천을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완전히 벗겨지며 모래의 얼굴이 등잔 불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실랑이 중 시영의 소매가 거쳐 올라가며
왼쪽 손목에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래의 오른쪽 손목에서도 비슷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지요. 두 사람은 동시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흉터는 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모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불현듯 떠올랐을 뿐입니다. 내 손목의 흉터는 불에서 너를 구하다 생긴 것이란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는, 당신은 누굽니까? 모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관아 바깥에서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순찰이 이 근처를 지나는 시각이었습니다. 누가 있다. 멀리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시영은 저도 모르게 붙잡고 있던 손에서 힘을 뺐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뜯어낸 널판 안에서 종이 뭉치 하나를 급히 품에 쑤셔 넣은 뒤 몸을 날려 담을 넘었습니다. 기다려! 시영이 뒤늦게 외쳤지만 이미 발소리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곳간 안에 홀로 서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낯선 얼굴을, 그리고 그 낯선 얼굴에 서린 낯익은 눈매를 떠올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시영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야 하는데.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20해 전의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초가지붕에 불이 붙었던 그해 겨울밤. 매캐한 연기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아직 걷지도 못하던 갓난 아우를 품에 안고 무너지는 석가래 아래를 뛰쳐나오던 순간까지도. 그때 내 팔이 불티에 되었었지. 시영이 자신의 손목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내 품에 안겨 있다가 손목에 불똥이 튀었었다. 그것은 시영이 스스로도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기억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 일이라 흐릿하게만 남아있던 조각이 오늘 밤 마룻바닥 위에서 갑자기 선명해진 것입니다. 살아있었구나. 시영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마주칠 줄은.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은 곧 파국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도둑이 아우라면 그는 지금 관아의 녹을 먹는 몸으로 제 손으로 아우를 잡아 죽음으로 몰아넣을 처지였으니까요. 당분간은 모르는 척해야 한다. 시영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곳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문득 그는 노파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도둑 나이가 어찌 되어 보이더냐?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물음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노파는 이미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멈은 알고 계셨던 걸까? 시영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마 말씀을 못하신 걸까? 그는 다시 한번 노파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방금 마주한 얼굴과 손목의 흉터가 머릿속을 가득 채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 아래 그는 오래도록 곳간 마루에 뜯긴 자국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모래 역시 방구석에 웅크린 채 자신의 손목을 오래도록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는 불 속에서 죽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내 형이 너를 구했단다. 형. 모래가 그 말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내뱉었습니다. 낯설고도 이상하게 뜨거운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하기엔 너무 이른 일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품속에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세곡의 실제 수량과 관아에 보고된 수량이 나란히 적힌 아버지가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증거의 조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래가 종이를 품에 갈무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사내에게 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붙잡았던 손의 힘, 그리고 손목의 흉터를 보던 그 눈빛. 분노나 적의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형이라니. 모래가 다시 한번 그 말을 입에 올려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서리가 정말 내 형이란 말인가? 그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지금 그가 쫓는 사내는 다름 아닌 사또의 수하, 자신을 잡으러 다니는 자였습니다. 설령 핏줄이 맞다 한들 당장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눈 처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원한을 풀 증거부터 모아야 한다. 모래가 스스로를 다잡듯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것은 그 뒤에 생각하자. 그는 품속의 종이 뭉치를 다시 한번 꺼내 등잔불 아래 펼쳐보았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조금씩 그 뜻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이렇게 쓰일 줄은 그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도원은 그날 밤도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찰사의 순찰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도둑은 아직도 못 잡았고 곳간은 여전히 비어있다. 도원이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만약 순찰 때 장부와 실물이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 그는 차마 그 뒷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곁을 지키던 늙은 하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날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시끄럽다. 물러가라. 도원이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인이 물러간 뒤 도원은 서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 뒷돈을 주고 받아낸 임명장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무너질 수는 없다. 도원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절대로. 창밖으로는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고 세 사람 모두에게 밤은 유난히 길고 무거웠습니다. 관찰사의 순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도원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곡식을 걷어오너라. 세곡 명목이면 무엇이든 좋다. 도원이 포졸들을 불러 모아 명했습니다. 곡간만 채워지면 된다. 날이 지금은 이웃 마을도 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포졸 하나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내 알 바 아니다. 순찰 전까지 곡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 고을 관원 전부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도원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영이 너도 함께 가서 감독하라. 시영은 마지못해 포졸들을 이끌고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마을은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흉흉한 분위기였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들. 우리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처지입니다. 늙은 농부가 곡식 자루를 끌어안으며 애원했습니다. 관아의 명이다. 순순히 내놓아라. 포졸이 자루를 억지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젊은 안악이 울부짖으며 포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시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포졸들을 잠시 물러서게 했습니다. 잠깐 멈춰라. 시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서리날이 사또의 명입니다. 안다. 하지만 시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안악과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우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곡식 자루의 절반만을 거두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 명했습니다. 포졸들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서리의 명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영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곡식 자루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놓으면 우리 다 굶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포졸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포졸이 아이를 밀쳐내려 하자 시영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 집은 그냥 두어라. 시영이 낮게 명했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자루를 꼭 끌어안고 시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20해 전 저런 눈빛으로 누군가를 올려다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아이의 어미가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시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옆집에서는 다른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 포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 곡식은 내년 씨앗으로 남겨둔 것이요. 이것마저 가져가면 봄 농사를 못 짓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포졸이 난감한 얼굴로 시영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영은 잠시 갈등하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씨앗까지는 손대지 마라. 그가 명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곡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 노인은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시영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둘 눈 감아준다 해도 근본적인 잘못은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시영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 징수를 마치고 관아로 돌아온 시영은 걷어온 곡식의 양을 보고했습니다. 고작 이만큼이냐? 도원이 곡식 자루를 세어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더 걷어올 수 있었을 텐데 어찌 일이 부족하냐? 나리, 이웃 마을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더 걷었다가는 오히려 소요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시영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소요? 지금 그것을 걱정할 때냐? 관찰사 나리께서 곡간을 살피시면 그때는 무슨 수로 막을 셈이냐? 도원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몸을 돌려 명을 따랐을 테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저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내일부터는 내가 직접 다른 마을들도 돌아라. 도원이 손을 내저으며 명했습니다. 예, 나리. 시영은 짧게 답하고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물러나 뒤뜰을 지나는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손발 노릇을 하며 정작 죄 없는 백성들의 살림을 빼앗고 있지 않은가? 그는 정리한 장부를 마저 가져다 놓으러 다시 도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섰을 때 도원은 잠시 자리를 비운 채였고 서안 위 서랍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시영은 무심코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관직을 내리는 문서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인장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관인이 아니라 조잡하게 흉내낸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적힌 작은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종이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또 자리가 가짜였단 말인가?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원이 왜 그토록 도둑을 두려워했는지, 왜 관찰사의 순찰을 그토록 겁냈는지. 세곡 착복은 오히려 사소한 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나라를 속인 큰 죄였던 것입니다. 시영은 관아 뒤뜰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이 사실을 관찰사께 고하면 나리는 끝장이다. 하지만 나 역시 그 밑에서 녹을 먹은 몸,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득 다른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이 증거가 있다면, 그 도둑, 아니 내 아우가 찾고 있는 진짜 장부와 합쳐진다면 확실한 증좌가 될 것이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마주쳤던 얼굴, 손목의 흉터, 노파의 증언, 그리고 방금 목격한 가짜 임명장까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시영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고울의 불행은 가짜 사또 하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명받은 대로 움직이는 관아의 하수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는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는 저 사람의 손발 노릇을 할 수 없다. 시영이 결심한 듯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그날 밤 시영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그저 쫓기만 하지 않기로. 그는 곡간 자물쇠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늦게까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물쇠 걸쇠 하나를 살짝 헐겁게 풀어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차릴 것이다. 시영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그날 밤늦게 모래가 다시 곡간 주변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자물쇠가 쉽게 풀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미리 손을 봐둔 것인가?
모래가 의아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별일 아니라 여기고 다시 마룻바닥 수색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영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자 속에서 모래가 무사히 종이 몇 장을 더 챙겨 담을 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부디 무사히 증거를 다 모아라. 시영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형이 이 정도밖에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영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그의 형이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원은 곳간 곡식이 그런대로 채워진 것을 보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정도면 순찰은 무사히 넘길 수 있겠지. 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짙은 불안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춘 진짜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밤낮으로 그를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모래는 방 안에서 밤새 챙겨온 종이들을 아버지의 유품과 나란히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숫자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던 그는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차액이면 지난 3년간 착복한 쇠고기 못해도 수백 석은 될 것이다. 모래가 종이 위 숫자들을 손끝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버지의 낡은 저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 숫자들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겁니다. 모래는 종이를 소중히 갈무리하며 다음 목표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곳간 마루 밑에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찰사의 순찰이 있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모래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순찰을 앞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형과 아우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고을에 당도하는 날 새벽 모래는 마지막으로 곳간 담을 넘었습니다. 오늘로 끝을 내야 한다. 모래가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루 밑 나머지 조각만 찾으면 아버지의 원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는 지난번 뜯어낸 널판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종이 뭉치가 닿는 순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횃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곳간 쪽에 인기척이다. 포졸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관찰사 순찰을 앞두고 경계가 몇 배로 강화된 참이었습니다. 모래는 미처 몸을 숨길 틈도 없이 곳간 문 앞에 포졸 여럿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모래는 종이 뭉치를 품에 넣고 반대편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곳간 뒤편은 이미 담이 높고 퇴로가 좁은 곳이었습니다. 등 뒤로 포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쪽이다. 놓치지 마라. 횃불 든 포졸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모래는 숨을 헐떡이며 담을 오르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져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돌부리에 긁혀 피가 배어났지만 아플 겨를도 없었습니다. 게 섞어라. 가장 앞선 포졸이 손을 뻗어 그의 옷깃을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놀란 모래가 반사적으로 뿌리치려 하자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나다. 조용히 따라와. 시영이었습니다. 그는 모래를 곳간 뒤편 낡은 헛간 사이 좁은 틈으로 밀어넣고 자신이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서리나리, 도둑을 보셨습니까? 뒤쫓아온 포졸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저쪽 담을 살펴라. 시영이 태연히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자 시영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헛간 틈 안쪽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나와도 된다. 모래가 조심스레 몸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도와주는 겁니까? 모래가 먼저 물었습니다. 나를 잡는 것이 당신의 임무 아니었습니까? 시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모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본 적이 있느냐? 모래는 그 놀이개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낯이 익은 문양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손에서 본 듯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어머니.
20해 전 내가 관아 노비로 끌려가던 날 어머니가 내게 쥐어준 것이다. 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불길 속에서 갓난 아우를 품에 안고 뛰쳐나왔었다. 그때 이 손목에 이 흉터가 남았지. 시영이 소매를 걷어 손목의 화상 자국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모래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내 형이란 말입니까? 그렇다. 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알아보아서. 그리고 이런 처지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모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살아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20해의 세월이 그 짧은 순간 속에 녹아드는 듯 했습니다. 형님. 모래가 그 말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낯설고도 벅찬 울림이었습니다. 그래. 시영이 동생의 어깨를 힘주어 붙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다. 어머니는 어찌 되셨습니까? 모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시영의 얼굴에 그늘이 스쳤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다만 너를 아버지께 맡기고 얼마 뒤 세상을 뜨셨다는 소문만 들었다. 모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조차 없었지만 그 이름 하나에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시영이 동생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아버지의 원한만은 반드시 풀자. 예, 형님. 모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영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관찰사가 오늘 아침 도착한다. 우리에게 있는 증거를 모두 합쳐야 한다. 그는 품속에서 도원의 가짜 임명장 사본과 뒷돈 거래 내역이 적힌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모래 역시 아버지가 남긴 세곡 장부 조각과 방금 찾아낸 나머지 부분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헛간 안에서 등잔 하나의 의지에 종이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형님, 그런데 이 증거를 관찰사께 어찌 전한단 말입니까? 모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관아 안에서는 도원의 눈과 귀가 사방에 있을 텐데요. 관찰사의 행차는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시영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도착하시면 반드시 관아 마당에서 사또의 인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소청을 듣는 순서가 있다. 그때 내가 직접 나서겠다. 위험합니다. 도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시영이 동생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너는 헛간에 숨어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와서 함께 증좌를 올리자. 모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이번엔 형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야 비로소 나눌 수 있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시영이 종이를 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관찰사께 직접 고해야 한다. 바로 그때 관아 마당 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관찰사 날이 행차요. 도원은 미처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황급히 의관을 정제하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낯빛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간밤에 도둑을 잡지 못했다는 보고와 곡간 수량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사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또 세곡 장부를 내어보시오. 관찰사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곡간지기가 자리를 비워서. 곡간지기 없이는 장부 하나 내어놓지 못한단 말이오. 관찰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원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 모습에 관찰사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당 한켠에서 시영과 모래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래는 이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관찰사 날이 고할 것이 있습니다. 시영이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네 이놈, 지금 무슨 짓을. 사또 도원의 관직은 뒷돈으로 얻은 위조된 것이며 지난 3년간 세곡을 착복해왔습니다. 시영이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여기 그 증좌가 있습니다. 관찰사 앞에 2장의 문서가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곳에 쏠렸습니다. 도원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나온 마을 사람들도 어느새 관아 담장 밖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이요? 방앗간 노인이 눈을 크게 뜨며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밤손님이. 저 사람이었구먼. 누군가 나직이 탄식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쌀을 나눠준 게 저 청년이었단 말이야? 아나카나가 놀라움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담장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원은 그 웅성거림 속에서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도원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저 천것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망발을. 근거는 여기다 있소. 관찰사가 문서를 들어보이며 도원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인장이 위조라는 것은 한눈에도 분명하오. 그대는 도대체 언제부터 나라를 속여온 것이오? 도원은 그래도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저 천것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도둑질을 한 죄인이 아닙니까? 닥치시오. 관찰사가 낮고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 청년이 도둑질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는 온 마을이 증언할 것이오.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지 재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었소. 그대와는 근본부터가 다르오. 도원은 그 말에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자를 옥에 가두고 위조 문서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색출하라. 관찰사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도원을 끌고 가는 동안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무어라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관찰사 앞에 펼쳐진 2장의 문서만이 그 모든 진실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그 자리에서 도원의 관직을 박탈하고 오라를 지우라 명했습니다. 위조된 관직으로 백성을 착취하고 죄 없는 자를 매질로 죽음에 이르게 한 죄, 결코 가벼이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관찰사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원이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도원의 팔을 오라로 묶어 끌고 나가자 담장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것은 탄식이 아니라 함성이었습니다. 드디어. 방앗간 노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밤손님, 아니. 청년, 고맙소. 누군가 모래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감사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모래는 얼떨떨한 얼굴로 그 함성 속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 선 시영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시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관찰사는 2 형제를 따로 불러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시영이 사또 밑에서 일한 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공이 있었다 하여 죄를 묻지 않았고 모래 역시 부친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어 반면되었습니다. 장한 형제로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 부친의 억울함은 내가 직접 조정에 아뢰어 신원하도록 하겠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모래가 목이 메어 겨우 답했습니다. 곁에 시영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찰사는 잠시 2 사람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 그리 숫자와 문서를 잘 읽느냐? 배운 적이 없다 들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릴 적 놀이 삼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래가 답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그 뜻을 알겠습니다. 허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다. 관찰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 같은 인재를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지. 훗날 관아에서 셈을 다루는 자리가 있다면 불러 쓰겠다. 모래는 뜻밖의 말에 놀라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관찰사는 이어 착복된 세곡을 낱낱이 조사해 원래 주인들에게 되돌려주라 명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우리 곡식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호러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관찰사 나리께서 직접 명하셨다지. 이웃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며칠 뒤 새로 부임할 사또가 정해졌다는 방이 붙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모래와 시영의 집을 찾아와 곡식이며 나무를 놓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극구 사양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쌀을 나눠주었던 호러미의 딸도 어느 날 수줍게 찾아와 손수 엮은 집신 한 켤레를 모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래는 그 작은 손을 잡으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곁에는 예의 그 노파도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 있었습니다. 노파는 시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진작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단다. 노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주워왔다던 그 도둑의 나이를 듣고서 말이다.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을 뿐이지. 할멈, 어찌 그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시영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한 희망을 주었다가 아니면 어쩌나 겁이 났었다. 노파가 옅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어 이 늙은이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모래와 시영은 노파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랜 세월 흩어졌던 인연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모래와 시영은 함께 삼돌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봉분 위로 가을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모래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형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이제 다 풀렸습니다. 시영도 그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이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래는 품속에서 손바닥 모양의 나무 도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매질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본떠 새긴 그 오랜 밤들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이것도 아버지 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래가 도장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형제는 무덤 앞에 작은 화토불을 피우고 그 도장을 조심스레 불 속에 놓았습니다. 나무가 타들어가며 피어오르는 연기가 가을 하늘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손바닥의 흉터는 지워도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모래가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을 다시 한번 은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영이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진실이 흉터마저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기가 완전히 흩어질 때까지 형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돌이 남긴 마지막 손자국은 그렇게 재가 되어 바람에 실려갔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진실은 두 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형님. 모래가 무덤 앞에서 문득 물었습니다. 저를 처음 붙잡았을 때 손을 놓아주셨지요. 그때 이미 알아보셨던 겁니까? 시영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은 없었다. 다만 이상하게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핏줄이란 그런 것인가 보다. 모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그 마음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모른 채 각자의 길을 걸어온 형제였지만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로 부임한 사또는 백성을 돌보는 어진 정치를 펼쳤고 고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시영은 관아에서 계속 소임을 다했고 모래는 더 이상 밤에 담을 넘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낮에는 형과 함께 밭을 일구고 밤에는 나란히 앉아 아버지가 남긴 글과 셈을 되짚어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형님, 언젠가 저도 이 글을 다 익히면 이 고을에 억울한 이가 없도록 돕고 싶습니다. 모래가 어느 날 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시영이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것을 이루어 나가자. 이듬해 봄, 관찰사의 천거로 모래는 관아에서 세곡 문서를 다루는 작은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때 밤마다 담을 넘던 손으로 이제는 붓을 쥐고 장부를 살피게 된 것입니다. 형님과 나란히 관아를 드나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래가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녀석,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시영이 대견한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마다 마당에 모여 그의 가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손바닥 도장을 남기던 밤손님과 그를 끝내 지켜낸 서리형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방앗간 노인은
아이들을 마당에 앉혀놓고 종종 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 모두가 굶주릴 때 말이다. 노인이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던 청년이 있었단다. 사람들은 그를 밤손님이라 불렀지. 그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이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있었고 말고. 지금도 저 관아에서 샘을 보고 있는 어른이시란다. 노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그의 형님이 함께 계셨지. 둘이 힘을 합쳐 나쁜 사또를 몰아내고 이 고을에 다시 볕이 들게 하셨단다. 아이들은 저마다 눈을 크게 뜨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바닥의 흉터는 지워도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끝내 흩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준다는 것을 이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하며 잊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